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관운 라이트클럽에서 경북 영주의 나들이 쫄면 5인분을 시식하신 후 경상북도의 인민들이 그동안 이 맛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적이 된 거였구나 하시고는 이제야 경북도민들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다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또한 한반도 최강의 통통 면발에 기분 좋은 매운맛과 안 매운 간장맛에 나들이 쫄면을 모른 채 살다가 눈에 흙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모독의 다름 아니라며 전 인민은 반드시 나들이 쫄면을 경험해 볼 것을 권하는 긴급조치 19호를 발령하시었다. 독특한 면과 환상의 양념장으로 완성한 나들이 쫄면을 최저가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7월 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모든 신문이 한 개 이슈에 주목했네요. 먼저 국민일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22.1% 오른다. 경향신문, 집 땅 부자 34만 명에게 종부세 1.1조 더 걷어. 중앙일보, 초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1조 더 낸다. 세계일보, 집부자 증세카드 35만 명 세금 더 낸다. 이런 제목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린 데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증세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 그리고 금융자산가들이 타깃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1조 1천억 원 더 걷는 방안이 담겼으며 과세 대상 인원은 3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1주택자면서 보유주택의 시세가 10억에서 20억 수준이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금융소득 1,000만 원 넘는 40만 명 세금 더 물린다. 동아일보, 부자 증세 3개의 화살을 쏜다. 한국일보, 종부세, 금융, 임대소득세, 부자 증세 3종 세트.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현재 2천만 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의 투자에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앉아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소득세율이 약 15%에서 최고 46%로 높아집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부자 증세 공 던져졌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용만 낸 재정개혁 권고안. 이런 제목입니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재정개혁 방안이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조세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큰 그림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
2050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중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선 법원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이런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에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우호관계 유지 방안 부분에는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음,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이외의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히 보안을 지키는 사건 정보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지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권고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5%, 다주택자는 22%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 안팎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증가액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수록 추가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 460만 원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56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인 사람은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권고안에 따라 기본공제가 없어지면 약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에버랜드의 땅값을 부풀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2달 동안 내부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에버랜드 땅값과 자회사 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부풀려서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3주. 삼성이 전한 이 합병 비율을 맞추려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우선 제일모직이 소유한 에버랜드의 땅값을 부풀렸습니다. 에버랜드 주변 땅값을 평당 150만 원으로 산정해 놓고도
에버랜드의 땅값은 아무 근거 없이 이보다 30% 높은 평당 2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개발된 주변보다 개발이 안 된 에버랜드 땅값을 더 높게 친 겁니다. 또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하루 만에 7조 원 가까이 부풀려져서 11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삼성의 합병 발표 이후 올해 4월까지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한 최영미 시인이 서울시 성평등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러자 여성문인 36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성문인 36명은 서울시의 성평등상 대상 선정이 취소되거나 진실규명과 공적조사 이후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에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서울시의 수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조차 모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윤희천 여성정책 담당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평등상 대상이 선정됐다. 최영미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대상 선정 취소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대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차기 서울대 총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요. 강대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대희 후보자는 2011년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한 기자에게 나랑 뽀뽀 한번 할까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강대희 후보자가 2015년 12월 새벽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이날 동석한 여성 종업원에게 가슴 좀 풀어보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탈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1년엔 룸살롱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서울대 총장 후보 검증을 맡은 이사회는 성희롱 논란을 인지하고도 강대희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이사회의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대결과 갈등 구도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으로 촉발된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여성들의 문제의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여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격려사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 여러분, 1919년 한반도와 세계 각지의 하늘에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습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채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도 국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담한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고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이 역사에서 길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삶에 자긍심을 가져야 새로운 100년을 열 수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의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내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총수 일가의 비행을 폭로한 직원들을 향해 예상대로 인사보복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연대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인데요. 최근 2주 동안 대한항공 직원연대의 수도권 운영위원 4명이 제주와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직원연대 측은 새 노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의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내식 납품 일정을 맞추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루 3만 명분에 이르는 모든 노선에 기내식을 공급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아나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납품이 늦어지면 가격을 깎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업체들의 부담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숱한 시행착오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신문은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함정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지나치게 칼퇴근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업무 혼선이 속출한다는 건데요. 한 중소기업 직원은 다음 날 업무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처럼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직군들도 주 52시간의 틀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간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는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의 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이 50만이 넘는 간첩, 그 추종하는 빨갱이 새끼들의 100만입니다. 5200만이 썩이라고 화가 나서 댐벼들 때는 이 100만 마리의 빨갱이들은 그대로 이 광화문에 모조리 참수하는 그 황홀한 광경을 우리 국민들은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멸광!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어제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됐는데 이른바 친박단체 회원들이 달려들어 욕설과 폭력 등의 횡포를 휘두르고 우리 집회 현장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남은 집회 현장에 분향소 차리는 뻔뻔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도의자가 있는 겁니다. 상도의자. 상도의자가 있는 겁니다. 상도의자. 어떻게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향소 떡 차려놓고 피해받는다고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까? 상도의를 깼다고 하더니 약자 코스프레하지 말라고 주장. 과연 쌍용차 해고자 추모는 약자 코스프레일까? 30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이?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0명째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이제 31번째를 말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의 살인 진압과 대한민국의 24억 선백 가압류가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거래로 인한 정예구가 논란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측의 이 불이행이 결과적으로 고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말 복직 시기를 정했다라면 경찰 폭력에 대한
처사가 좀 빨랐더라면 고 김준웅 동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말하는 상도위를 깼다는 말은 이런 뜻. 어제 낮에 대한문 같은 장소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표 주대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애국자를 당대표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들은 지금부터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김진태 이분을 위해서 한번 앞으로 나가봅시다. 반드시 우리 자유 보수 우파가 강력한 자석에 쇳가루 붙듯이 전부 달려들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가 근처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전국적으로 애국동지님들, 구국동지님들 대한문을 사수해야 되니까 일로 모여주세요. 여기를 사수해야지 저놈들한테 여기마저 뺏기면 우리 애국동지들이나 구국동지님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애국동지님들, 구국동지님들 대한문으로 모여주세요. 월요일서부터 30일 동안 철야 농성합니다. 그리고 그 난리 법석을 피웠던 더. 자, 그런데 태극기 단체가 대한문을 전세냈나? 혹시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가 친박단체 회원들을 밀어낼 목적으로 설치됐나? 그런데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은 이미 2012년부터 있었던 더. 당시 YTN 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출판에 맞춰 방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과 샌델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차 노조원들의 분향소를 방문해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한국당이 비대위원장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나열해 놓고 여기저기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거론되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정말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고 뭔가 혁신을 해볼 생각이면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 먼저 언론에 떠들고 당사자적인 얘기도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와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부인하게 만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이회창. 이 언제적 이회창 총재입니까?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에서 은퇴한 지도 꽤 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고록도 이미 집필한 바가 있죠. 예. 거기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 던지는 고언들이 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톤의 이야기도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언을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들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불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기를 전혀 당사자하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라고 흘린다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도올 선생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이국종 교수 이름도 거론돼서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국종 교수가 거길 왜 가요? 한나라당이 수술대에 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대에 오른 한나라당을 치료하는 것은 정치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외과 집도의를 데려와서 당을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선 그런 얘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왜 해볼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구난방으로 논의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이걸 또 기자들한테 다 흘리고 이런 건 정말 조심해서 준비해서 맡으실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서 정말 세심하게 모셔와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거론되는 분 중에 일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양반은 이전부터 계속 이런 종류의 혁신위원장이나 거론될 때 나는 학자니 연구로 말을 하겠다고 해서 거절을 해왔던 대상이라 본인이 전혀 의사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김병준 전 총리 여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맡기면 맡을 수도 있겠다는 지난번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총리를 같이 모시자라는 그런 변칙적인 의견이 제시됐을 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본인이 맡을 의혹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엔. 민주당에서 거론했던 김종인 대표 안도 있었고 이제 뭐 김병준 명예교수의 안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김종인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 국회의장을 했던 박관용, 김형호, 정의화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침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수를 새로운 40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뜻에서 전희경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니 전희경이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렇습니다. 탈퇴한 주사파들의 모임에서 교육을 받아서 주사파를 반대하는 것에 아주 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그 외에는 뭘 하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 양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6명의 후보군을 추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람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흘리고 뭐 할 사안입니까? 이 재밌나 보죠. 자유한국당 분들은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이 재밌으신가 봐요. 기자들 만나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마평을 지금 얘기를 자기들이 할 단계입니까? 최장직 교수 같으면 모셔와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 필요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보수는 존재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근데 대의 정치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치적 보수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박근혜입니까? 박근혜가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의 정치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을 운영해 왔으니까 지금 철퇴를 맡고 있는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아니면 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든 뭐 큰 관심 없습니다만 여하튼 정치적 보수의 목소리를 담보할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이들이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다투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 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혼자 80% 90% 의석을 점유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에 가지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은. 예.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런 행동들 36명의 후보군이라고 막 여기저기다 떠들고 다니면서 기자들한테 흘리고 이런 의견이 보도가 되게 하고 희낙낙 거리는 순간 도올 선생 포함해서 최정직 교수라도 그렇고요. 김황식 전 총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아우 여기 껴줬으니 고마우니 나를 꼭 좀 뽑아주세요 얘기하겠습니까? 이국정 교수 같은 분은 진짜 뭐 본인한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당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보는 수준에서 그쳐서 혁신을 우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예. 지금이라도 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서 이해창 회고록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해창 전 총재를 못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해창 총재의 이야기는 이 고언은 좀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하는데 이렇습니다. 정말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정치인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 다음 책임자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리 체제에 유유낙낙 순응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직언하지 못하는 나약한 행태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농단하는 기막힌 일을 가능케 했다. 이런 고언들은 좀 듣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오늘 모여서 또 정책과 개혁 관련돼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산적인 얘기들, 필요한 얘기들을 주고받아서 국민들,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가져보고요. 예. 거듭나기 어려워지면 뭐 잦은 폐업이라도 좀 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예. 어제 정치쇼에 출연했던 정두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씨. 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했던 분 아닙니까?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죠. 그런데 말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홍석현 회장한테 맡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이 동네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창 전 총재 같은 분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인물이 없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고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금목자욱이라고 했죠. 자유한국당 근처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오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것은 뭐 자업자득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쓸 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요. 차기 대선 주자급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뽑는 비대위원장은 딱 1년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당대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번에 뽑히면 2년 후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대표는 1년 후에 뽑고 이번엔 임시 당대표로서 1년만 맞는 그런 한시적 리더십을 모시자 이런 얘기인데 그 1년 동안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잘 짚었습니다만 정당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개혁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친박 진박이니 이런 충성 맹세를 하면서 달겨들었던 의원들이
가장 먼저 교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의 간판과 중진 의원들이 같은 상태에서는 다음번 자유한국당의 총선도 저는 뭐 기대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입장에서야 지금 이대로만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신 초선 의원들 다 재선 의원으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뭐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또 어디 가서 더러웠던 과거를 씻는다고 손이나 씻고 있고 어디 가서 또 뭐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발을 닦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반성문 쓰고 뭐 할 수 있는 이벤트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까지의 권한을 가지는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까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비대위원장을 맡아야겠죠. 근데 그런 인물이 과연 있을지 그러한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감내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정두원 정태근 의원 말로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은 구경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쇄신이 안 되면은 당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뭐 로고도 좀 바꾸고 지금 있는 로고는 진짜 너무 구린데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네, 뭐 딴 건 바라지 않고 미관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죠. 굉장히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체력을 가진 특전사 출신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소화할 수 없는 살인적 스케줄이 계속 되다 보니 그 며칠간 쉬게 됐는데 그동안 또 별 말들이 많았죠. 난 정말 기본적으로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공개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대통령에게 박근혜 7시간을 갖다 붙이면서 뭐 25배를 더 노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른 게 아닌가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근혜처럼 무단 결근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휴가계를 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그게? 박근혜 세월호 당시에 청와대 스케줄 저도 직접 받아서 확인해 본 바 있는데요. 그 앞뒤로 한 서너 달 가까이 수요일마다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주 5일 근무도 힘들어서 토일은 당연히 놀고 월화수목금 중에서도 반드시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안 잡고 그나마 월화목금에도 일정이 없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일정이 없다고 해서 일정이 없는 건 아니겠죠. 비공개 일정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일은 아예 노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당시 청와대 춤추관에서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대통령의 일수일투족을. 지금은 몇 시간만 비워도 왜 비우는지를 그렇게 따져 묻는 기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호 당일에도 결국은 무엇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지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냥 호송세월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병가는 공개적으로 쉬기로 하고 본인의 연가를 써서 쉰 것이고 게다가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나 인명 피해 사건이 벌어지면 문 대통령이 당연히 관절을 박차고 나와서 현장에 복귀해서 핸들을 잡을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박근혜 씨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지 저는 김문수 의원 원래도 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정치 그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박근혜에 기대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10%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지금 그것이 보수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해요. 아마 저보다도 건강할걸요? 44살인 저보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김용민 PD님이랑 저랑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등산을 하면 김 PD님과 저는 먼저 부둥켜 안고 중간에 주저앉겠죠. 근데 문 대통령은 뭐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히말라야를 갔다 온 분이에요.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 저 건강 이상설 제기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재인이 히말라야 안 가고 간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예, 뭔들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언론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서요. 이 얘기를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세계일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추행 가해자는 편집국장이라고 합니다. 편집국장? 네네. 편집국 대빵이 이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옥모 편집국장 이렇게 기재를 했던데 이게 아마 아직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오경대 편집국장입니다. 세상이다 하는 이름인데 굳이 옥모 씨라고 얘기하면 옥 씨가 무슨 김씨 씨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사실 세계일보 신문부는 나와요, 맨 뒤에. 네. 그리고 또 방금 검색을 했는데 옥 편집국장으로 했더니 거제저널이라는 신문에서 중앙일간지 세계일보 편집국장에 거제시 상동동 출신 오경대 씨가 임명됐다면서 칼라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예. 본 적도 나오는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예. 네, 어쨌든 이 편집국장이 오경대 씨인데 네. 세계일보 기자들에 따르면 이 오경대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에 10시 30분경에 편집국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여기자분이 계셨나 봐요. 예. 이 여기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밤에 혼자 뭐 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죠. 어쨌건 이런 피해를 좀 당했고 이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세계일보 여기자회에 알렸고요. 예. 여기자회는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경대 국장은 여기자회 측과 면담을 했는데 만취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취를 했으면 집에 가서 그냥 자지 이렇게 편집국에 기어 들어와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본인의 행동을 부인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경대 국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도 사실이다 아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에 문의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실제로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본인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기억은 이미 평가절하된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피해자의 증언인데 그리고 또 세계일보 정도면은 사내 CCTV 있지 않겠어요? 편집국 내부에 CCTV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은 데다가 또 여기자회가 본인 입으로 직접 이 사실을 확인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 그래요? 네네. 세계일보 사측도 직무 정지를 시켰다. 그리고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나머지 진위 여부를 뭐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요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네. 이 오경대 국장이 애초에 국장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경대 국장이 편집국장이 되기 전에 수석부국장을 했었는데 요때 이미 몇 차례 여성 기자들을 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알려진 거는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건데 예. 이 세계일보 기자협회 그리고 여기자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경대 국장은 모든 성폭력 사례가 목격자가 적은 상황에서 혹은 연차가 낮아서 상황 대처에 미숙한 대상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연차 어린 젊은 기자들에게 고참의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라는 거고 예. 또 이 세계일보 기자들 증언에 모든 성폭력 사례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건데 애초에 이런 자를 세계일보 경영진이 평판조회도 없이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일보의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어요.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세계일보에 지금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일보 기자들은 오경대 국장을 향해서요. 기자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본은 보여주지 못할 망정 고위직 간부의 직위를 이용하는 비열함을 보였다. 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 번 추행을 저질렀다는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경대 국장의 자진 퇴사 그리고 사측의 보직해임 주치 추행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 성폭력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위와 징계위에 여기자 1인 포함 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세계일보 기자들의 말처럼 정말 이 사건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언론계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든 발을 못 붙이도록 크게 좀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이 소식 접했을 때 말이죠. 아니 어떻게 편집국장이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세계일보예요. 세계일보 하면은 노동조합이 없는 신문입니다. 네, 노조도 없습니다. 세계일보는. 그러니까 여기자회나 뭐 기자회가 뭐 상설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노동조합처럼 말이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뭐 긴급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럴 텐데 노조는 상설화된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노조가 있으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 아니면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취업 규칙이나 단협을 재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뭐 그게 또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 뭐 직원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그래도 노동조합에 하는 일과 이 기자협회에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기자협회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어디 뭐 경영 쪽의 이제 직원들 뭐 그런 분들도 좀 아우르려면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아주 재밌는 기사가 미디어스에 어제 실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관련 기사인데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자사의 이름을 달고 네이버에 대리 송출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스타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뭐 조선일보의 뭐 계열사의 계열사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와 더스타는 엄연히 법인이 다른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더스타라는 매체는 연예 기사를 쓰는 매체예요. 그런데 이 더스타라는 매체가 쓴 이 연예 기사를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실어주고 있다. 포털에. 네, 요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번 더스타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쭈루룩 나올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분류가 되고 클릭을 하면 실제로 조선일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사를 쓴 바이라인은 더스타 기자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고 예. 더스타라는 매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조선일보에 올라간 기사랑 똑같은 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출고된 기사가 2018년 1월부터 7월 2일까지 무려 4,83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조선일보의 포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사를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스타라는 매체는 특히 네이버랑 제휴가 안 된 매체예요. 그러니까 제휴가 안 된, 공인이 되지 않은 이런 매체를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그대로 대리 송출하고 있다는 건데 아하, 예.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가 아마 그거 못하게 할걸요? 맞아요. 이게 제3자 기사 전송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 이제 빌린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걸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대차를 하려면 주인 동의, 네이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규정을 보면 포털 제휴 매체인 A사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해당하겠죠. 포털사와 제휴하지 않은 B사, 그러니까 더스타라는 매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A사의 자매회사 등의 제3자의 기사를 A사의,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포털사 뉴스에 노출하는 것, 이거를 제3자 기사 전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엄연히 뉴스제휴평가상 벌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벌점의 기준은 조선일보의 1일 기사 송고량 대비 제3자 기사 전송이 5% 이상인 경우부터 벌점이 매겨지고요. 이 비율이 5%이면은 뭐 1점, 10%까지 가면은 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가중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미디어스가 제3자 기사 전송으로 조선일보가 받아야 할 6월의 누적 벌점을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6월 한 달 동안 더스타 기사를 무려 883개를 송고했거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무려 58점이나 나옵니다. 이게 미디어스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이 맞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를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뺄지 안 뺄지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점 이상이 되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를 48시간 동안 노출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이틀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적 벌점 8점이면 나오는 제재인데 조선일보는 불과 6월 한 달 동안 58점이나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누적 벌점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3월을 기준으로 갱신이 되는데 1년 동안 8점만 쌓이면은 48시간 동안 노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몇 번이나 그런 기준을 이렇게 넘어선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조선일보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 4,800건을 이런 식으로 송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벌점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이 되죠. 미디어스는 아마 최소 100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 미디어스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포털 노출 중단을 수십 번 당했어야 하는 벌점이고 예. 그리고 이제 마땅히 재평가 대상이 돼야 하고 예. 뭐 역대 이런 식의 높은 벌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퇴출까지 이뤄져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이런 짓을 벌였냐면 아마 그 페이지 뷰를 높여서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이버에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한 게 되니까 포털은 조선일보를 퇴출시켜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포털이 조선일보를 퇴출시킬까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포털이 강한 언론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네. 약한 언론들은 명줄을 쥐고 흔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뷰징, 반복 전송 뭐 이런 것들을 민중의 소리가 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거를 민중의 소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조선일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예. 또 동아일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포털에서 쫓겨난 거는 민중의 소리만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신문협회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협회는 조중동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조중동이 어뷰징을 해도 쫓아낼 수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 사실상 이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을 쥐고 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이버라는 매체에 대해서 이 플랫폼 안에 어떤 매체를 넣고 뺄 수 있는 이 엄청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사실은 이 신문협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언론사 이익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던 매체들은 꼭 부여잡고 가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매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진보 매체들은 그냥 떨구고 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논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논의 내용은 계속 비밀이라고만 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알아내면 제보자나 제출하려고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게다가 이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뭐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회의록 한 번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어마어마한 반칙을 저질러도 아마 네이버가 조선일보를 퇴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네이버가 정말 공정하게 뉴스를 평가하고 제휴업체들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번 조선일보 건은 그야말로 좀 퇴출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네이버가 공정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할 부처가 어딘가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제가 이거 알기로는 뭐 포털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어떤 뭐 기구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예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기술 그런 부서가 하나 있었고 또 방통위도 있었고 이게 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어디 하나 책임지는 곳도 없고 이게 규제를 제대로 가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직 좀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어디서 명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사기업으로 그냥 취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간 참 공룡이 돼버린 네이버인데 제대로 된 규제,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은 뭐 이 네이버는 국가 권력도 농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겠어요. 적절한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이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15년 만에 농구 경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남북 선수들이 어우러진 평화팀과 번영팀의 승부입니다. 낮 3시 40분부터 여자 경기와 남자 경기가 차례로 진행되는데요. 멋진 경기 기대됩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김정은 조선국무위원장이 참관할지 주목되는데요. 농구하면 이 노래지요. 이승환 씨의 덩크슛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유난히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봐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사라리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족두리 쓰고 시집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신라면 국물님, 관훈 라이트클럽 재미있네요. 별 생각 없이 틀어놓아도 자꾸 집중이 되는 신기한 방송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안 그렇습니까? 네, 김용민 브리핑이 조만간 유튜브 컨텐츠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